이날 우리는 세계 무대로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29번째 가입이었습니다. OECD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선진국 때는 그 터닝 포인트랄까. 터닝 포인트는 OECD 가입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쓸고 간 국토는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재건은커녕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던 시절. 다른 나라에서 보내주는 각종 원조 물품에 온 국민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 시절 우리는 선진국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OECD를 가입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글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아주 클래스가 달라진 것이죠. 불과 4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의 전환. 그 쉽지 않은 여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역사 속 도전과 희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강상류 물길이 멈춰 만들어진 드넓은 인공호수 대청호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자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명소죠. 그런데 이곳을 관광객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입니다. I have a flatmate that actually went to school in Korea, so I'd heard a lot about Korea prior. So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That's the reason why I took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capacity building program. You look at how far Korea has come in terms of development. Ghana is still developing. And I believe that we can learn so much from Korea, looking at the challenges that they had in terms of drought, in terms of water supply, in terms of capacity building. I think we can learn so much from the Koreans and then also implement that in our country. 인공호수가 만든 풍경보다 댐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이들은 가나에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대청댐은 이제 걸어가시면서 보시겠지만 3분의 1은 돌로 이루어진 댐이고 3분의 2는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 댐 내부에 점검 통로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 있습니다. In Korea, how many dams do we have? Do you know? The number of dams. How many do you know? 9. Up. 14. Up. 37. 17? 37. 37 down. 우리나라에는 20개의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다목적 댐은 물을 저장해 홍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거나 수력 발전에도 쓰이죠. 대청댐도 대표적인 다목적 댐 중 하나입니다. 가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 댐의 역할과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댐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기대가 큽니다. The dam, you can see a vast river or water body, very, very vast. And per what we've been told, it's meant for the distribution to the municipalities. And I think it's a very, very good construction that has been done in Korea. So, when it comes to ODA and K-Water, one of the things that they consider core in their values is knowledge sharing. And I believe that was a critical point for me coming from Ghana, because then I believe that I could get so much knowledge from the Korean system. Now, our visit to the K-Water facility, you see how they monitor their systems.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준비한 ODA 프로젝트입니다.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돕는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말합니다. 보건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시고 사실 되게 많이 놀라세요. 사실상 이렇게 많은 다양한 광범위한 그런 시설들을 수자원, 수도 분야에 걸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외국 사례를 봐도 사실 잘 찾기가 어려운 사례거든요. 기술을 원조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의료, 교통,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빠른 기술 성장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 외에도 여러 분야의 기술 지원 등 ODA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전북 군산항 식량 원조 출항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출항한 쌀은 총 10만 톤, 260만 명의 기아 인구를 3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2018년 UN 식량 원조 협약 가입 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is heartening to note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oubled its rice assistance for most vulnerable people in 11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을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격상된 거거든요.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 국격을 감안해서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한때는 우리도 식량 실은 배를 간절히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태평양의 파도를 박차고 부산에 도착한 8,000톤의 양고.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미측 대표 우드 박사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앞으로 더욱 계속될 것이라고 진술하다. 1950년대 후반 국내에 들어온 식량 원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였습니다. 전쟁으로 농토의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했던 터라 식량 원조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희 동네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군들이 제공하는 옥수수빵, 우유 그런 게 먹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절대 빈곤이었기 때문에 점심을 싸갈 게 없어서 점심시간에 몰래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신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평화봉사단들을 이렇게 보기도 했고, 그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또 배고픔의 서름을 조금 좀 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각초의 도로도 정부와 외국 원조기관의 협조 밑에 속속 수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도시를 세우는데도 해외 원조가 필요했습니다. 도로, 건물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고 복구하는 데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산업 원조가 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원조를 얻어 전국에 걸쳐 주택 건설을 담당 수석고문 나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바도 있으며, 금년 안으로 완공 예정인 1,200동 중 이미 200동은 준공되어 오는 9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주택난을 해결해서 집 없는 슬픔을 겪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해외로부터 받은 원조 규모가 한 120
7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미 군정 시기에는 주로 이제 식량 원조나 물자 중심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받아왔고, 긴급 식량 구호물자에서부터 사회 간접 자본을 복구하고 산업시설의 기반을 닦는 것까지 당시 해외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도움의 손길은 단순한 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재건의 발판을 우리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80달러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36,000달러 생각하면 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소득이 낮아가지고 국민들의 저축이 워낙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저축이 없으니까 투자 재원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원조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모자란 투자 재원을 충당해서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뭐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데 해외 원조가 많이 활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하나둘씩 끼고 삶의 토대가 다져지기 시작하면서 원조에만 기대던 나라 경제도 다른 국면을 모색합니다. 대가 없이 받던 원조는 차관의 형태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자립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공업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이제 무상 원조 중심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원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되면서 이제 유상 차관으로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산운동에 나섭시다. 이 일 없이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지 맙시다. 유휴 산지를 찾아서 개간 사업을 하십시다. 당신은 자립할 수 있으며 이 나라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정산운동에 나섭시다. 원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이룬다는 시대적 목표에 마주하게 됩니다. 증산운동은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니라 절박한 국민 캠페인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먹거리와 관련한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쌀 작업이 힘들던 때라 쌀 소비는 곧 외화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쌀 대신 보리, 밀가루 혼분식을 권장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있었죠. 여기 두 어린이들을 좀 보십시오. 물론 같은 학년의 같은 또래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거뜬히 철봉대에 매어 달려 턱걸이를 하는데 한 아이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어린이의 가정에도 무언가 식생활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골격을 만드는 칼슘의 섭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칼슘도 보리나 밀가루가 쌀보다는 2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 혼식은 꼭 해야 합니다. 쌀 3알에 보리 하나를 섞어 먹도록 합시다. 본식이 권장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쇠로 나가는 국민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쌀 3알에 보리 하나리 무슨 참고드냐는 듯이 버젓하게 쌀을 죽여 심심풀이로 먹는 강심장도 있습니다. 모자란 쌀 대신 혼분식을 권장하며 쌀값을 지키던 캠페인은 1970년대 초 쌀 작업이 가능해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립을 위한 다음 전략은 공산품 생산 증대와 수출 증대였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공산품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수출의 외화벌이에 나서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본, 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술이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는 앞에 셋은 다 없었던 거죠. 기술도 워낙 낮은 수준이었고 땅도 워낙 협소한 땅이었고 또 자본은 없었었고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하는 동력을 내부에서 만들었던 거죠. 광주광역시 발산마을. 빌딩숲 사이에 나지막이 내려앉은 집들은 이 마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골목에 벽화만 남아 지난 날을 추억하는 이곳. 한때는 치열한 삶의 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죠. 발산마을의 시간을 온전히 기억하는 이가 있습니다. 김복자 씨가 추억하는 발산마을. 어떤 곳이었을까요? 동네도 이렇게 판잣집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집은 진짜 그 묘처럼 생겨갖고 움막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그때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먹을 것이 첫째였죠. 너나 없이 가난했던 시절. 원조 물품에 대한 추억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미국에서 그렇게 오면은 여기서 밀가루 죽을 써서 먹었다든지 또 이렇게 보리쌀을 갈아가지고 함께 보리떡을 해 먹었다든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억이 많은 곳이죠. 발산마을은 김복자 씨가 자란 곳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 수많은 여공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여공들이 거의 다 한 집에 아주 조그만 집을 중심으로 해서 4명, 5집, 6집 해서 아주 2평, 1평 그 사이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살았으니까 1970년대 발산마을은 생계를 위해 각지에서 찾아온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동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방직 공장 때문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가 절실했던 시절. 방직 공장은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일터였습니다. 이곳의 방직 공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곳으로 전쟁이 끝나고 재가동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이제 그 시대 때 다른 데 한 달에 8,000원, 9,000원 받았다 하면 우리는 뭐 13,000원, 초기가 13,000원이었으니까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몇 배로 더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더 좋아했었어요. 일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때 우리 여기서 스스로 우리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긍심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컸었어요. 거대했던 방직 공장은 현재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체만 남은 몇몇 건물들이 과거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죠. 김복자 씨, 오랜만에 옛 일터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공장도 그녀도 빛이 발했지만 치열했던 젊은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 일신방지 정문에서 그 면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 이 사람들 수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머리에 시커먼 머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한 50 정도 되고 키가 한 60 정도 된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을 면접할 수 없었어.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 돌도 넣고 까치발도 들어 몸무게와 키를 맞춰가며 간신히 공장에 들어갔죠. 김복자 씨가 방직 공장에서 열심히 사는 동안 가난했던 나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은 우리 세대만큼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굶고 우리를 가르쳤었고
더더구나 빠르게 그 기술이나 지식적인 면, 과학적인 면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알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근로하는 사람들이 남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 받았던 것을 나눠야 된다는 그 사랑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심어줬었고, 더더구나 우리는 너무너무나 가도기적인 세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70년대 공산품 수출에 기여했던 수많은 청춘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기도 하고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했던 이들도 있었죠. 힘든 시절이었지만 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차곡차곡 모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수출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화는 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드디어 우리는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섭니다. 국민들의 삶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생존에만 급급하던 시대를 지나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중산층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6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경제 재건과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큰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경험을 개도국 다른 나라들한테 공유를 하자. 그래서 이제는 그 선진국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고 그다음에 기술 격차도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개도국이지만 다른 개도국들한테 이제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1977년도에 외교부에서 처음으로 9억 원을 우리나라 자체 원조 예산으로 해서 우리나라 원조 사업도 개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원조하면 떠오르는 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끼리 협력하는 남남협력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의 많은 개발 경험이나 이런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1982년도에 KDI의 국제개발 연찬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 공무원들 연수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국력의 신장과 함께 외국 공무원들의 국내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실상을 직접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기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외국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 경제, 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개발도상국끼리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훨씬 더 주체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우리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 개발과 기술 연수 등 본격적인 남남협력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8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절상이 되면서 이 원화 절상에 대비를 해서 이제 300억 원 규모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차관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받는 나라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유상 원조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이제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을 해서 이제 무상 원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1991년 원조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출범합니다. 이 기구의 출범으로 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봉사단 파견과 기술 협력 등 원조 방식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또한 과거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국제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1990년대 초 경제는 호황을 맞아 수출과 내수 모두 활기를 띠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소비 문화도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거리마다 늘어선 자동차 행렬은 마이카 시대를 열었죠. 생존에서 자립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머무른 이때 우리는 밖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새로운 경제 개혁으로 활력 있는 국가 경쟁력을 되찾아 선진국 대열에 반드시 진입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다음 수순은 선진국의 문턱, OECD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OECD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진국 클럽 들어가고 싶겠어요? 후진국 클럽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구나 다 인류학을 가고 싶듯이 선진국 클럽 들어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 지나치게 노력을 해서 들어갔다 그러는데 지나치게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클럽이 아니에요. 1961년 설립된 OECD는 세계 시장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경제협력 개발기구입니다. 1990년대 시대적 화두는 세계화였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세계.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큰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OECD 가입이었습니다. 제7차 경제개발 계획에도 OECD 가입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OECD 가입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OECD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물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OECD 선박 분야에서 비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정식 가입을 위해 신뢰를 쌓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 이런 말을 하듯이 한편에서는 OECD라는 조직이 이제 대한민국을 필요로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이 둘이 맞았다 이것이죠.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경제 성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OECD 회원국 중 아시아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시아 회원국의 가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직전에 본다 그러면 멕시코가 OECD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생각할 때 아니 멕시코가 가입했는데 세계 10대 경제권인 한국이 가입 안 했다고? 이 자체는 우리나라에도 문제지만 사실은 OECD로서도 적절한 세계의 그 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10대권의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 나라, 일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국가이면서 10대 경제 강국, OECD에게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경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꽤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OECD는 금융시장의 개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의 개방이란 외국인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와 국제금융거래를 위해 우리 금융시장을 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가과제였죠.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한 금융제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감히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예금부터 증권까지 모든 거래에 신분증이 필요해지면서 금융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경제 법제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면서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남은 것은 OECD 가입 신청이었습니다. 1995년 3월 유럽을 순방하는 정상 외교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OECD 본사가 있는 프랑스에 방문하는 경로였죠. 장 클로드 파이에 OECD 사무총장을 만나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같은 달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OECD에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OECD 가입 준비 사무소를 개설하고 김중수 소장이 협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OECD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로 액트, 우리나라 말로 규범이라고 하는 건데 170개의 규범이 있는 것이죠. 이 규범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170개를 다 맞춰야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준수할 뿐이지 다 맞추는 건 아닌데 여러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규범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가 지킬 거는 지키고 못 지키는 거는 왜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노무 문제와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은 상당 부분 유보하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치열한 협상 끝에 꿈에 그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 12월 세계에서 29번째로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반세기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OECD의 역할은 그 경제 성장과 무역, 그 다음에 개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OECD의 이제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에 우리가 무역위원회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개발 원조 위원회만 이제 가입을 유보하게 됐습니다. 그 큰 배경은 97년, 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이제는 맞게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회복을 하면서 좀 기간이 지연됐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OECD 회원국이 된 지 고작 1년 만에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에 정리해고 실업률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치솟는 환율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준비가 덜 된 상태의 OECD 가입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해보는 일, 국가적으로도 처음 해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고 자유화를 해야 되느냐? 그 이득이 무엇이냐?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외국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외국 경쟁하지 않으면서 국제 경쟁력 높이는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숙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OECD 가입하는 와중에 OECD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아주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축적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그대로 IMF에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IMF로서는 OECD로부터 받은 한국 경제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 자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개혁을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가입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뭐 자유화를 하는 부담이 없지 않았느냐 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OECD 가입 협상 당시에 분석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뼈아픈 개혁과 내부 체질 개선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건 3년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IMF 신용 인출 잔액의 최종 상환 서류에 결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IMF로부터 차입한 144억 1,250만 달러를 모두 갚았습니다. OECD 가입도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OECD 회원국이라는 네트워크가 국제기구의 지원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죠. 2009년 한국은 미뤄뒀던 숙제를 했습니다. 바로 OECD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것이죠.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 선진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책임 있는 국가로의 자리매김을 의미하죠. 우리는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계속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진국이 되려면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남의 도움만 받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최고의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원조 기금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을 개발협력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OECD로서는 다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위상이 높은 그런 위원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가입 못했다가 언젠가는 가입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이 되는데, 선진국이 되는데, OECD의 다크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은 실질적으로 선진국 그룹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2009년 그 해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던 때였습니다. 이른바 리먼 사태였죠. 선진국도 휘청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나라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우리 2009년도에 가입협상을 했거든요. 2009년 1년 동안이 어떤 해였습니까?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진짜 세계공황 이후로 어렵다는 때였어요. 다들 어려운 나라인데 이때 한국이 다크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성장을 못해가지고 다들 그냥 어렵고 경제 이런데 한국의 이 어려울 때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인데 이 와중에 가입하겠다 그런다. 감격을 했어요. 전 세계가 움츠러든 시기였기에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세계에 입증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개발 원조국으로서 ODA 체계를 갖추며 국제적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이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되면서 우리나라 원조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큰 과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이제 1월달에 제정하고 7월에 이제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이제 원조 체계를 이제 정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그 저개발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한 케이스여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제 교량 역할,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군사당에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쌀 750톤을 보내는 출항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식량 원조를 한 상징적 순간이었죠.
이러한 원조는 27개의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조 사업이 식량 원조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교육 지원 등 각 나라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듯 필요한 도움도 다양합니다. 또한 원조는 물자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봉사단 파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어떤 물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죠. 그 감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을 만나러 온 주인공, 양은식 씨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예, 계시죠? 예, 요즘 날씨가 더워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네. 한여름 더위를 뚫고 양은식 씨와 정태정 씨가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도 그때 네. 그 몽골에 갈 때 네. 그 우리 동기 8명하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네, 선물을 지갑도 사고 하셨구나. 선글라스도 사고 그 선물 사기는 최적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또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하고 네, 종류도 다양하고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물품 사가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 같아요. 네, 여기가. 물건을 살피는 눈길에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과연 무엇을 사려는 걸까요? 한국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미제나 뭐 일제 하듯이 이런 거 좋다. 맞아, 이거는 이게 딱 좋네. 눈길을 끈 것은 한글이 멋스럽게 새겨진 전통 부채입니다. 나는 이걸로 사야 될 것 같아. 이걸로 한 2개 사야 되겠다. 10개짜리로 아까 나는 그게 좋던데 장구 모양 있는 거 보니까. 관광객이 살 법한 기념품을 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는 걸까요? 해외 봉사를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가나에 똑같이 그때 출국하고 그쪽에 가보니까는 한국 그 기념품을 좋아하고 또 그 인삼차, 인삼 계통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두 사람은 한국국제협력단 소속의 봉사활동가입니다. 베트남, 몽골 등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아련한 추억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또 이렇게 그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기회가 된다라면 나도 그렇게 좀 돕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양은식 씨는 은퇴한 후 2017년부터 베트남에서 첫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년퇴직하기 전에 2019년도 가기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해외 봉사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나도 한번 퇴직하면 그런 걸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마음에 퇴직 후에 바로 그 코이카 공고가 났을 때 바로 신청해서 그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태정 씨는 지난 2019년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팬데믹으로 귀국했습니다. 아쉬움은 다음 봉사로 이어졌죠. 봉사할 때의 사진을 볼 때면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게 처음 사진이야. 그 공항에서 입국했을 때. 그런데 이 사진 여기에 환영한다고 하면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스스로 환영하고.
아니 그 환영하러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들은 사진 안 찍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그냥 저 플래카드 들고 사진 찍었어요. 저희 기수 때는 이제 2명이거든요. 여기 가나에 봉사활동이. 그래가지고 둘이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양은식 씨와 정태정 씨. 두 사람의 인연은 2024년 가나 봉사활동에서였습니다. 자, 한국 사람, 미국, 중국 사람, 일본. We know some operators. I know. 한국어와 기술을 가르치면서 가나 사람들과 보낸 시간은 두 사람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현지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지나가니까 또 막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옥수수도 삶아주고 해서 또 그것도 먹고 그렇죠. 그 또 사탕도 많이 사가지고 가서 일부러 사서 동네 아이들을 하나씩 나눠주면 어른이고 아들도 다 나와서 그 사탕 하나 받아 먹고 우리가 또 저기 한국의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으로 왔다 소개시켜주고 한국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하면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을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계획한 일정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에 반년을 연장해 함께 했었죠. 자신들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경험은 보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전기니까 이제 그 실습하려면은 공구 세트가 필요한데 제가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살 돈이 없으니까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주 대단해서 제가 같이 가서 사주거든요. 이제 제가 거기서 봉사활동 끝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졸업 때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좀이라도 보탬을 준 것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봉사의 시간은 끝났지만 소중한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죠. 안 보이는 수출이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베푼다는 의미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코이카나 한국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애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면 나중에 그 한국 제품을 찾게 되고 한국 전자제품, 한국 농수산물 모든 그 제품을 한국 제품을 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ODA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원조가 아닙니다. 협력과 연대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라는 가치를 담는 일이죠. 베트남은 우리나라 원조 사업의 중점 협력국이자 주요 수출국가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도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자국주의가 아니라 좀 더 글로벌 상호 의존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전략, 지역 협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원조가를 기반으로 해서 수원국과 어떻게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ODA 지원 실적은 약 5조 1천억 원. 늘어난 규모만큼 고민도 깊어집니다. 앞으로의 ODA 원조 사업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가나에서 온 연수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댐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 강의 특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14일 동안 진행합니다. 가나에 돌아가서 실무에 적용할 구체적인 사례들도 배웁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은
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실 그 실무 경험을 갖춘 강사들이 강의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가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과학적인 물관리가 뭐 ICT 기술뿐만 아니라 뭐 AI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한 선진 기술을 아주 포괄한 정말로 과학적인 물관리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미래의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의미가 있겠죠. 특히 이번 ODA는 시화조력발전소, 석성정수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일정도 포함했습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들을 살펴보는 경험은 연수생들이 가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됩니다. I think is mainly the technology and then the maintenance culture. You know, just beyond K-Water, Korea generally has a very high maintenance culture. So for me, my motivation is to pick all the policies that you've put in place to keep such a high level of maintenance, right? So that once we are able to understand some of these policies and how we are able to even get our people to stick to these policies, I think replicating it in our country should help us. I think the main thing that drew me to Korea's ODA is the advanced use of ICT, especially in water monitoring, groundwater monitoring, and also water quality monitoring. That's the main reason why I chose Korea ODA, because it was very impressive, the technology that has been used. 이번 연수는 우리의 물관리 기술력을 가나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는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수질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광산에서의 그 오염 문제, 이 오염 물질들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나 이제 농촌에서의 하수나 이제 폐수가 사실상 거의 60% 정도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 국가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국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에 대한 약간의 해결책을 찾는, 같이 찾아가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고요.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7개의 발전 목표에는 빈곤 퇴치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관건은 이것을 앞으로 원조 사업에 어떻게 녹여내느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각 국가들의 재정 지출도 높아지면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포용적이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논의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은 기존의 시혜적인 공여국 중심의 원조가 아니라 수원국 중심의 협력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8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주는 어엿한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생존에서 자립, 그리고 선진국의 반열. 그렇다면 다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G7이든지 G8, G10 이런 나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선진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거, 이념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이 돈보다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OECD 가입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전환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